택시비 여기 있어요. 창피하니까 집에 가세요.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고급 한복과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한 구석에 유독 한 사람만이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었죠. 71세의 노인이었습니다. 여기저기 수선한 흔적이 역력한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죠. 밑창이 다 떨어진 검은 구두는 걸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해진 셔츠 깃에서는 하얀 실밥이 튀어나와 있었고요. 손에 든 낡은 가죽 가방 손잡이는 검은 테이프로 감겨 있었죠. 그 앞에 선 여자가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자주색 한복을 입고 목에는 두툼한 금목걸이를 걸친 65세의 박혜숙이었습니다. 그녀는 에르메스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10,000원짜리 몇 장을 노인에게 내밀었죠. 택시비예요. 집에 가세요. 주변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분이 아버지래요. 왜 저렇게 초라하게. 회사 사람들 앞에서 창피하겠네. 며느리 박소영이 다가왔습니다. 화려한 크림색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를 한 그녀는 시아버지를 보며 얼굴을 찌푸렸죠. 아버님 제발. 조용히 좀. 노인은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한 표정으로 서 있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차가운 무언가가 번뜩였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꺼냈죠. 이 노인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과연 그는 지금 무엇을 하려는 걸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연의 들판에서는 평일 저녁 5시 감동과 공감을 담은 새로운 사연이 공개됩니다. 사연의 들판 구독하시고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노인의 휴대전화 화면에 이름이 떴습니다. 정태준 비서실장.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노인의 손가락이 통화 버튼을 향했죠. 이 한 통의 전화가 모든 것을 바꿀 것입니다. 서울 노원구의 작은 아파트. 좁은 거실로 이른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죠. 강대현 71세.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순서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32평 아파트는 넓지 않았습니다. 건축한 지 20년은 된 낡은 건물이었죠. 하지만 대현은 이곳에 만족했습니다. 대현은 이런 일상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가끔은 묘한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그의 아침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강남 압구정동 펜트하우스 150평에서 도시 전체를 내려다보며 하루를 시작했죠. 그때는 모든 것이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2020년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2022년 명예회장에서 퇴임한 후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펜트하우스를 처분하고 이 작은 아파트로 이사왔죠. 처분 대금 대부분은 익명으로 기부했습니다. 가족에게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대현은 거실로 향했습니다. 벽에는 가족 사진 몇 장이 걸려 있었는데 대부분 손주들의 사진이었죠. 12세 손자 준혁과 9세 손녀 지아의 웃는 모습.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유일한 것들이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들 민우의 전화였죠. 아버지, 안녕하세요. 응, 일찍 일어났구나. 민우의 목소리에는 어딘지 어색함이 묻어났습니다. 43세의 아들은 대한건설 차장으로 일하며 강남 아파트에서 며느리, 손주들과 함께 살고 있죠. 대화는 길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갈수록 통화 시간이 점점 짧아졌습니다. 대현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그들 눈에 그는 그저 작은 아파트에서 연금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평범한 노인일 뿐이었죠. 특히 며느리 소영은 시아버지를 대하는 태도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끄는 대현은 서재로 향했습니다. 한 구석에 낡은 액자가 놓여 있었죠. 그룹 창립 기념식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젊은 대연의 모습이 자랑스럽게 담겨 있었죠. 그 옆에는 아내와 어린 민우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가족 모두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내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과는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오전 10시가 되자 대연은 평소처럼 집을 나섰습니다. 동네 한 바퀴를 도는 것이 그의 일과였죠. 산책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 대연은 문득 그룹 설립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1985년 31세의 젊은 나이에 작은 건설 회사로 시작했죠. 그때는 모든 직원이 그를 존경했고 거래처들도 그의 한마디 한마디에 귀 기울였습니다. 점심을 간단히 해결한 후 대연은 거실에서 뉴스를 시청했습니다. 경제 뉴스에 익숙한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자신이 세운 대한그룹 본사 건물이었죠. 강남 테헤란로의 우뚝 선 40층 건물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정태준 비서실장이었죠. 정태준입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응, 정 실장. 잘 지내나?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기보고 겸 안부 인사를 드리려고 연락드렸습니다. 그룹 CI 리뉴얼 건이 이사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40주년 기념으로 추진하던 프로젝트인데 회장님 의견대로 진행하기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혹시 급하게 연락을 드려야 할 일이 생기면 언제든 연락드려도 될까요? 대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여전히 자신의 진짜 신분을 숨기고 있었죠. 물론이지. 하지만 조용히 처리할 수 있는 선에서만. 전화를 끄는 대연은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룹이 잘 되고 있다는 소식은 기뻤지만 동시에 자신이 가족들에게 숨기고 있는 비밀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저녁 무렵 대연은 혼자 식사를 준비하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 숨겨진 비밀. 그리고 점점 벌어지는 가족과의 거리감. 대연은 아직 몰랐습니다. 곧 그의 겸손이 모욕으로 바뀌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일주일 후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대연의 휴대전화가 울렸죠. 아들 민우의 전화였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아버지, 죄송한데 급한 일이 생겨서요. 무슨 일이냐? 준혁이 학원비가 좀 모자라서요. 이번 달에 특별 프로그램 신청했는데 예상보다 비용이 많이 나와서 곤란하거든요. 민우의 설명에는 어딘지 준비된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연은 손주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였죠. 얼마나 필요한데? 300만 원 정도요. 다음 달 보너스 나오면 바로 갚을게요. 정말 급해서 그래요. 대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연금 생활자처럼 보이려 애썼지만 실제로는 그룹 지분에서 나오는 상당한 수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가족에게 말할 수는 없었죠. 알겠다. 내일 보내줄게. 정말 고맙습니다, 아버지. 꼭 갚을게요. 이번 한 번만요. 전화를 끄는 대연은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에게 도움을 청했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기뻤습니다. 아직 자신이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이 들었죠. 다음 날 아침 대연은 일찍 은행에 갔습니다. 창구 직원이 그를 보며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대연은 300만 원을 민우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송금 확인 문자를 보내고 대연은 아들로부터 연락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감사하다는 인사라도 받을 수 있을까 기대했죠.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연은 조금 서운했지만 바쁘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대연은 우연히 며느리 소영의 인스타를 보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잘 보지 않았는데 손주들 사진이 궁금해서 가끔 들어가곤 했죠. 그런데 이상한 게시물이 눈에 띄었습니다. 송금한 지 10일 뒤에 올라온 사진이었습니다. 청담동 샤넬 매장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소영이 환하게 웃으며 검은색 지갑을 들고 있었습니다.
샤넬 로고가 선명하게 보였고 옆에는 하얀 쇼핑백이 놓여 있었습니다. 게시물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드디어 갖고 싶던 지갑겟. 샤넬, 지갑, 명품, 행복이라는 해시태그가 달려 있었죠. 대연은 휴대전화 화면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는 샤넬 지갑 가격을 몰랐지만 명품이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아마 적어도 100만 원은 넘을 것 같았죠. 학원비가 모자라다며 돈을 빌려간 지 열흘도 안 되어 명품 지갑을. 대연의 마음 한편으로 서운함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오래전부터 저축해서 산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아니면 민우가 사준 것일 수도 있고요. 2주가 더 지났습니다. 한 달이 되었습니다. 민우가 약속했던 상환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연은 몇 번 전화를 걸어볼까 생각했지만 재촉하는 것도 체면이 서지 않아 참았습니다. 아들도 바쁠 것이고 잊어버린 것은 아니겠지 하고 생각했죠. 그런데 또 다른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강남의 유명한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테이블 위에 금빛 레이블이 선명한 샴페인 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돈페리뇽이었죠. 그 옆으로는 정성스럽게 플레이팅된 고급 요리들이 보였습니다. 게시물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결혼 15주년 기념. 돈페리뇽 샴페인으로 축하. 15주년 돈페리뇽 샴페인 기념일 고급 레스토랑이라는 해시태그가 달려 있었죠. 대연은 돈페리뇽이 얼마나 비싼지는 정확히 몰랐지만 한 번쯤 들어본 이름이었습니다. 고급 샴페인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죠. 레스토랑 위치를 보니 강남의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돈페리뇽까지 마시면 적어도 100만 원은 들었을 것 같았습니다. 대연은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학원비가 부족하다며 300만 원을 빌려갔는데 이렇게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다니. 그는 며느리의 다른 게시물들도 살펴봤습니다.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사진, 고급 카페에서 찍은 사진들이 계속 올라와 있었습니다. 대연은 자신이 보낸 돈이 정말 학원비로 쓰인 것인지 의심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들에게 묻지 못했습니다. 그저 혼자서 씁쓸한 마음을 삼킬 뿐이었죠. 그날 저녁 대연은 혼자 식사를 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며느리는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자신은 그저 돈이 필요할 때만 찾는 존재인 걸까? 대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깔린 노원구의 아파트 단지. 자신이 선택한 평범한 삶. 하지만 그 안에서 점점 커져가는 외로움과 서운함. 그는 아직 아들에게 진실을 말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2주가 더 지났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대연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들 민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목소리가 들떠 있었죠. 아버지,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래, 무슨 일이냐? 상무로 승진했어요. 정식 발표가 오늘 났거든요. 대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정말 축하한다. 아버지가 항상 자랑스럽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에 승진 축하 파티를 하려고 해요. 그룹 본사 컨벤션홀에서 할 건데 아버지도 꼭 오세요. 대연의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아들의 성공은 곧 자신의 기쁨이었죠. 특히 자신이 세운 그룹 본사에서 파티를 한다니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물론이지. 어느 건물인데? 강남 테헤란로에 있는 본사예요. 자세한 주소는 나중에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38층 컨벤션홀이에요. 대연은 그 건물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설계를 감독했고 준공식에도 참석했던 건물이었죠. 하지만 그런 내색은 하지 않았습니다. 알겠다. 시간은 몇 시냐? 저녁 6시에 시작해요. 회사 사람들이랑 친척들도 많이 올 거예요.
전화를 끄는 대연은 마음이 들뜬 채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들의 승진 파티에 초대받다니. 이보다 자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곧바로 옷장을 열어 정장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비록 20년 된 낡은 정장이지만 깨끗하게 다림질해서 입으면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주말 동안 대연은 파티 준비에 마음을 썼습니다. 정장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구두도 닦았습니다. 비록 밑창이 떨어져 있고 여기저기 낡았지만 최대한 정돈된 모습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파티 이틀 전인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며느리 소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 파티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소영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갑게 들렸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냐? 옷은 너무 튀지 않게 단정하게 입고 오세요. 회사 사람들도 많이 올 거라서 체면이 중요하거든요. 대연은 약간 당황했습니다. 체면이 중요하다니 무슨 의미인지 명확하지 않았죠. 알겠다. 정장을 입고 갈 생각이다. 네, 그리고 너무 일찍 오시지는 마세요. 준비할 게 많아서요. 6시쯤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소영의 말투는 점점 더 냉정해졌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민우 씨를 위한 행사니까 아버님이 너무 주목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조용히 축하해 주시기만 하면 돼요. 회사 임원들도 많이 오시거든요. 대연은 뭔가 가슴이 답답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주목받으려고 한다니 자신은 그저 아들을 축하하러 가는 것뿐인데. 알겠다. 조용히 있겠다. 네, 그럼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대연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체면이 중요하다. 너무 튀지 말라. 주목받으려 하지 말라. 이 말들이 무슨 의미인지 대연은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창피할까봐 걱정하는 것이었죠. 대연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71세의 노인이 거울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어도 감출 수 없는 세월의 흔적. 수선한 자국, 낡은 구두, 색바랜 넥타이. 하지만 대연은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들의 성공을 축하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외모가 초라하다고 해서 아버지의 자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파티 전날 밤 대연은 잠을 설쳤습니다.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아들의 성공을 축하하고 싶은 마음. 하지만 며느리의 차가운 말이 계속 떠올랐죠. 파티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대연은 일찍 일어나 차분히 준비했습니다. 목욕을 하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면도도 깔끔하게 했죠. 정장을 입었습니다. 팔꿈치와 무릎 부분에 다른 색실로 수선한 자국이 보였지만 최대한 품격 있게 보이려 애썼습니다. 구두를 신었습니다. 밑창이 다 떨어져서 걸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지만 다른 신발이 없었습니다. 가방을 들었습니다. 손잡이가 검은 테이프로 감겨있는 낡은 가죽 가방이었지만 그래도 챙겨야 할 것 같았습니다.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품격은 옷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에서 나온다고 믿었으니까요. 오후 5시 대연은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탔습니다. 자신이 세운 건물을 향해 가는 길이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대연은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40년 전 자신은 그 건물의 주인이었습니다. 모든 직원이 그를 회장님이라 불렀고 그의 한마디가 회사의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아들의 파티에 조용히 참석하는 초라한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대연은 아직 몰랐습니다. 곧 자신이 경험할 모욕의 순간을, 그리고 그 모욕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대연은 대한그룹 본사 정문 앞에 섰습니다. 높이 40층,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웅장한 건물. 입구에는 거대한 로고가 빛나고 있었죠.
1995년 준공식 때가 떠올랐습니다. 대현이 직접 리본을 끊고 수백 명의 직원들이 박수를 쳤던 그날. 30년이 흐른 지금 그는 이 건물의 손님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대현은 회전문을 밀고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천장까지 이어진 높은 공간, 거대한 샹들리에, 광택나는 대리석 바닥. 모든 것이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로비에는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현을 힐끗 보고는 시선을 돌렸죠. 낡은 정장, 테이프로 감은 가방, 떨어진 구두. 누가 봐도 이곳과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대현은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그를 보며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38층 컨벤션홀이요. 파티 초대받았습니다. 직원은 대현의 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조금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곧 공손하게 안내했죠. 38층 가시면 됩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세요. 대현은 고맙다고 인사하고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확실히 초라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38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화려한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붉은 카펫이 깔려 있고 벽에는 고급 그림들이 걸려 있었죠. 복도 끝에 컨벤션홀 입구가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한복과 정장을 입은 하객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었죠. 대현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구두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그를 돌아봤습니다. 저분 누구야? 왜 저렇게 입고 왔지? 파티에 초대받은 사람 맞아? 작은 속삭임들이 들려왔습니다. 대현은 고개를 들고 걸었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컨벤션홀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에는 웰컴 보드가 서 있었습니다. 강민우 상무 승진 축하 파티. 꽃 장식이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죠. 대현은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며느리 소영이 나타났습니다. 화려한 크림색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를 한 그녀는 대현을 보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죠. 아버님, 오셨네요. 소영의 목소리는 반가움이 아닌 당황이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휘 둘러본 후 대현을 살짝 옆으로 이끌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한데요. 자리가 좀 부족해서요. 뭐? 자리가 부족하다고? 대현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파티인데 아버지 자리가 없다니. 회사 임원들이 예상보다 많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테이블 배치가 다 바뀌었어요. 아버님 자리를 따로 마련하지 못했네요. 소영은 미안하다는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서 가주었으면 하는 눈빛이었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나는 민우 아버지인데. 소영이 주변을 다시 살폈습니다. 몇몇 하객들이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로비에서 잠깐 기다리시면 안 될까요? 파티 끝나고 민우가 내려가서 인사드릴게요. 회사 사람들이 많아서 지금은 좀 곤란해요. 대현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로비에서 기다리라고? 아들의 승진 파티인데? 소영아, 나는 민우 아버지야. 아들 파티에 아버지가 왜 로비에서 기다려야 하나? 소영의 얼굴이 약간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죠. 아버님, 회사 사람들 체면이 있잖아요. 민우 씨도 이제 상무인데 가족까지 신경 쓰기 힘들거든요. 그냥 오늘 하루만 이해해 주세요. 그 순간 몇몇 하객이 대현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분이 신랑 아버지래요. 왜 저렇게 초라하게 입고 왔지? 회사 임원들 앞에서 창피하겠네. 상무님도 곤란하시겠어요. 소영이 그 소리를 듣고는 더욱 초조해졌습니다. 그녀는 대현을 더 구석으로 밀어냈습니다. 아버님 제발요. 민우 씨한테 피해주지 마세요. 오늘 하루만 조용히 좀 계세요. 대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아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조용히 있으라고. 그때 다른 하객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고급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였는데 대한건설 임원으로 보였습니다. 소영 씨,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세요? 소영이 황급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아닙니다. 시아버님이 좀 일찍 오셔서요. 제가 안내해 드리는 중이에요. 임원이 대연을 훑어봤습니다. 그의 시선은 명백히 무시하는 듯 했죠. 아, 그러세요. 파티 준비로 바쁘실 텐데. 저희가 안에서 기다릴게요. 임원이 들어가자 소영은 더욱 다급해졌습니다. 아버님, 정말 부탁드려요. 로비에 가 계세요. 제가 나중에 꼭 연락드릴게요. 대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아들 파티에서 자신의 며느리에게 이런 대접을 받다니. 주변 하객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대연은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며느리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겸손하게 살아온 대가인가? 이것이 가족에게 숨기고 평범하게 살아온 결과인가? 대연의 마음에 큰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컨벤션홀 안쪽에서 아들 민우가 나왔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당당한 모습이었죠. 그는 임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입구 쪽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민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는 빠르게 걸어 나왔지만 반가움이 아닌 당황이었죠. 아버지. 민우의 목소리는 어색했습니다. 대연은 아들에게 다가가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우야, 축하한다. 상무 승진 정말 대단하구나. 하지만 민우는 기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주변을 살피며 불안해했죠. 그의 눈빛은 명백했습니다. 아버지가 여기 있는 것이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일찍 오셨네요. 상황이 좀 복잡해서요. 민우는 대연을 컨벤션홀 안으로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도 한쪽 구석으로 이끌었죠. 아버지, 죄송한데 오늘 회사 사람들이 많아서요. 좀 조용히 계셔 주시면 안 될까요? 파티 끝나고 따로 인사드릴게요. 대연은 아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용히 있으라고. 따로 인사하겠다고. 민우야, 나는 내 아버지야. 내 승진 파티인데 아버지가 왜 숨어 있어야 하나? 민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죠. 대신 주변을 또 살폈습니다. 바로 그때 복도 저쪽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사돈이 오셨네요. 화려한 자주색 한복을 입은 여자가 걸어왔습니다. 박혜숙 65세 소영의 어머니였습니다. 목에는 두툼한 금목걸이를 걸고 손에는 에르메스 가방을 들고 있었죠. 그녀는 대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미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오늘 파티에 오셨군요. 혜숙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그 안에는 우월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대연의 낡은 정장, 테이프로 감은 가방, 떨어진 구두를 천천히 살폈습니다. 요즘 연금 생활로 힘드시죠? 제 남편은 그래도 사업을 계속하고 있어서 괜찮은데 사돈께서는 퇴직하신 지 오래되셔서 어려우실 것 같네요. 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혜숙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정장 입고 오시니까 멋있으세요. 물론 좀 낡아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신 게 보이네요. 그녀의 말은 칭찬처럼 들렸지만 실제로는 조롱이었습니다. 소영과 민우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혜숙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혜숙이 갑자기 에르메스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지갑을 꺼냈죠. 명품 지갑에서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대연에게 내밀었습니다. 택시비예요. 대연은 그 돈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집에 가세요. 여기 계셔도 불편하실 것 같아서요. 택시 타고 편하게 가세요.
주변 하객들이 이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저분이 상무님 아버지 맞죠? 택시비까지 받으시네요. 상황이 저렇게 어려우신가 봐요. 소영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우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죠. 하지만 둘 다 해숙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눈빛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어서 가주었으면 좋겠다고. 이 자리가 불편하다고. 대연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터졌습니다. 지난 몇 달간 쌓였던 서운함, 배신감, 모욕감. 모든 것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대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해숙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뭐라고요? 그냥 받으세요. 택시비 정도는 드려야죠. 대연은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해숙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 하시게요? 누구한테 전화하세요? 이 나이에 누가 도와주겠어요? 소영도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버님, 괜히 창피하게 하지 마세요. 그냥 집에 가세요. 민우도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나중에 제가 찾아뵐게요. 오늘은 그냥 돌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휴대전화 화면을 봤습니다. 연락처 목록에서 한 이름을 찾았죠. 정태준 비서실장. 그리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주변 하객들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봤습니다. 해숙은 여전히 비웃음을 지었죠. 정말 전화하시네. 누구한테 하시는 거예요? 소영도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설마 구조 요청하시는 건 아니죠?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대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 실장.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실장? 누구한테 실장이라고 하시는 거지? 해숙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실장이라고? 친구분이신가 봐요. 뭐 도움이라도 청하시려고. 대연은 계속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본사에 있네. 38층 컨벤션홀 앞일세. 주변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저 평범한 노인의 전화 통화로 보였죠. 그래, 조금 불편한 일이 있어서. 자네가 좀 올라와 줄 수 있나? 전화를 끊었습니다. 대연은 그 자리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해숙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뭐예요, 이거? 친구분 부르신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뭐가 달라지는데요? 소영도 답답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버님, 지금 장난하시는 거예요? 그냥 가시라니까요.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을 뿐이었죠. 대연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는 엘리베이터를 바라봤습니다. 표정은 담담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5분만 기다려 보시겠습니까? 5분이 흘렀습니다. 해숙은 여전히 비웃음을 지으며 대연을 바라봤습니다. 참 어이가 없네요. 친구분이 온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요? 소영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그만 가세요. 민우 씨 창피하게 하지 마시고요. 민우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띵 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빠른 걸음으로 복도를 걸어왔죠. 정태준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을 지나 대연에게로 곧장 왔습니다. 그리고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늦게 올라와서 죄송합니다. 주변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회장님?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해숙의 얼굴에서 비웃음이 사라졌죠. 소영과 민우는 얼어붙었습니다. 정태준이 다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회장님? 대연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컨벤션홀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자리가 없다고 하더군.
정태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소영과 민우 그리고 해숙을 차례로 봤죠.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민우를 향해 물었습니다. 예약자분이십니까? 민우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네. 네, 저는 강민우입니다. 대한건설 상무로. 정태준이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대한건설 상무님이시군요. 그런데 회장님께서 불편을 느끼셨다는데 무슨 일입니까? 민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소영이 황급히 나섰습니다. 저희는 몰랐어요. 시아버님이 그런 분이신 줄. 정태준이 소영을 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모르셨다고요? 가족이신데요? 해숙이 당황하며 끼어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실수를. 정태준은 더 이상 그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보안팀 38층으로 올라오십시오. 잠시 후 보안팀 직원 2명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그들은 정태준에게 격려했죠. 정태준이 지시했습니다. 38층 컨벤션홀 이용을 즉시 중단하십시오. 네. 지금 파티가 진행 중인데요. 회장님께서 불편을 느끼셨습니다. 저희 그룹의 원칙상 이런 일이 발생하면 즉시 중단하는 것이 규정입니다. 보안팀 직원들이 컨벤션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안에서 마이크 소리가 들렸죠. 죄송합니다. 건물 관리상의 이유로 파티를 중단해야 합니다. 모든 분들께서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갑자기 왜 이래? 파티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일이래? 밖으로 나온 하객들이 복도의 상황을 보았습니다. 대연 앞에 정중하게 서 있는 정태준. 그리고 창백한 얼굴의 민우와 소영. 사람들은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이 회장님? 아까 택시비 주려던 그 노인이 대한그룹 명예회장님이시라고. 한 명이 휴대전화로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놀란 표정을 지었죠. 강대현 명예회장님 맞네요. 사진이랑 똑같아. 대한그룹 창립하신 분이잖아요. 하객들의 시선이 대현에게 쏠렸습니다. 아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존경과 두려움이 섞인 눈빛이었죠. 해숙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소영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아니 회장님. 저희가 정말 몰랐습니다. 민우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죠.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대현은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눈빛에는 깊은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민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대현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 파티였지. 하지만 이제 파티는 없어. 집에들 가시게. 정태준이 옆에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회장님, 차량을 준비할까요? 아니, 괜찮네. 혼자 가겠네. 대현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로 걸어갔죠. 민우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아버지, 잠깐만요. 하지만 대현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탔고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는 충격에 빠진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민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소영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해숙은 자신이 무슨 짓을 한 것인지 깨닫고 창백해졌습니다. 하객들은 하나둘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누구도 민우 가족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지 않았죠. 대현은 1층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는 정문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자신이 세운 건물을 뒤로 하고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대현은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구두는 여전히 삐걱거렸고 가방 손잡이의 테이프는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걸음은 이제 더 이상 초라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죠. 대현은 알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내려야 할 결정이 무엇인지도. 다음 날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대현은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일은 마치 꿈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휴대전화에 쌓인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그것이 현실임을 말해주었습니다. 민우 15통, 소영 8통, 해숙 3통. 대현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죠. 오전 9시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대현이 문을 열자 민우 가족이 서 있었습니다. 민우, 소영, 그리고 해수까지. 세 사람 모두 밤새 잠을 못 잔 듯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 들어가도 될까요? 대현은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왔죠. 32평 아파트는 그들이 사는 강남의 넓은 아파트에 비하면 좁았습니다. 낡은 가구들, 오래된 벽지. 하지만 그 어떤 곳보다 품격 있어 보였습니다. 민우가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소영도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해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정말 무례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대현은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앉으십시오. 그들은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대현은 그들 맞은편에 앉았죠. 민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몰랐어요. 아버지가 그런 분이신 줄.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대현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말하지 않은 것이 잘못인가? 그게 아니라 저희가 알았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요. 대현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래, 알았다면 다르게 행동했겠지. 하지만 그게 문제일세. 네. 자네들은 내가 재벌 회장이어서 존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람으로 존중했어야 했네. 내가 누구든 자네들 아버지이자 시아버지였으니까. 민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현이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평범한 노인으로 보였을 때 자네들은 나를 어떻게 대했나? 300만 원을 빌려가고도 감사 인사 한마디 없었지. 학원비라더니 명품 지갑과 고급 레스토랑에 썼더군. 소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파티에서는 어땠나? 자리가 없다며 로비에서 기다리라고 했지. 조용히 있으라고 주목받지 말라고 했고, 심지어 택시비까지 주면서 집에 가라고 했네. 해숙이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경솔했습니다. 대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솔한 게 아니네. 자네들은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 그저 가난한 노인, 체면 깎이는 존재로만 봤지. 민우가 무릎을 꿇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대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서재로 가서 서류 봉투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뭔가요? 변호사와 상의해서 정리한 것일세. 민우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서류가 들어 있었죠. 첫 번째 서류는 유언장이었습니다. 대현의 그룹 지분 중 상당 부분을 사회에 기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서류는 신탁 계약서였습니다. 손주들인 준혁과 지아의 교육비와 생활비를 신탁으로 관리하되 부모인 민우와 소영은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죠.
세 번째 서류는 가족관계 재정의 서약서였습니다. 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대연이 설명했습니다. 내 재산은 사회에 돌려주기로 했네. 자네들에게 남겨봤자 의미가 없을 것 같더군. 손주들 몫은 따로 관리하되 자네들은 손댈 수 없게 했네. 아버지. 그리고 앞으로 나는 손주들하고만 만날 생각일세. 자네들과는 거리를 두겠네. 소영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님, 그러지 마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대연은 단호했습니다. 이미 결정한 일일세. 내일 변호사를 통해 정식으로 처리할 것이네. 민우가 서류를 내려놓고 아버지를 똑바로 봤습니다. 아버지, 돈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에요. 정말 아버지를 잃고 싶지 않아요. 제발,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대연은 아들의 눈을 봤습니다. 그 안에 진심이 있는지 보려고 했죠. 민우의 눈에는 진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돈을 잃을까봐가 아니라 아버지를 잃을까봐 우는 눈물이었습니다. 대연의 마음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우야, 나는 내가 변할 거라고 믿는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너희들에게는 시간이 필요해. 나에게도 시간이 필요하고. 그럼 3개월 후에 다시 만나지. 그때까지 자네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겠네. 진심으로 변했다면 그때 다시 생각하지.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꼭 달라진 모습 보여드릴게요. 꼭. 대연은 일어섰습니다. 대화가 끝났다는 신호였죠. 자, 이제 가보게들. 준혁이와 지아는 매주 토요일에 만나기로 했네. 자네들이 데려다 주면 되네. 민우 가족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문 앞에서 민우가 마지막으로 돌아봤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대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졌죠. 문이 닫혔습니다. 대연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복잡한 마음이었죠. 화가 났지만 동시에 슬펐습니다. 실망했지만 여전히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대연은 알았습니다. 관계를 다시 쌓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래도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조건부로 시간을 두고. 품위는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것을 아들이 배우길 바랐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대연은 매주 토요일마다 손주들을 만났습니다. 준혁과 지아는 할아버지와의 시간을 너무나 좋아했죠. 공원에서 산책하고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가끔은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습니다. 평범한 할아버지와 손주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대연은 준혁, 지아와 함께 노원구 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가 요즘 많이 달라졌어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데? 예전에는 항상 바빴는데 요즘은 일찍 집에 와요. 그리고 저랑 지아랑 이야기도 많이 하고요. 지아도 끼어들었습니다. 아빠도 달라졌어요. 주말에는 항상 집에 있고 저희랑 놀아줘요. 대연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응?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언제 우리 집에 오세요? 엄마가 할아버지 보고 싶대요. 대연은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조금 더 있으면 갈게. 할아버지도 보고 싶단다. 그날 저녁 대연은 노원구 복지센터로 향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시작한 봉사활동이었죠. 도심 노인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에서 점심을 배식하는 일이었습니다. 대연은 앞치마를 두르고 음식을 나눠주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고맙습니다. 노인들은 대연을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은 대연이 재벌 회장인지 몰랐습니다. 그저 친절한 자원봉사자로만 알았죠.
대여는 이 시간이 좋았습니다. 자신의 지위가 아닌 사람으로서 대우받는 것이. 2달이 지났습니다. 대여는 어느 날 그룹 본사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우연이었지만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그곳으로 향했죠. 40층 건물은 여전히 웅장했습니다. 대여는 잠시 멈춰 서서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태준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정 실장, 어떻게 여기서? 제가 마침 외근 나왔다가 회장님을 뵙게 됐습니다. 시간 괜찮으시면 차라도 한잔 하실까요? 둘은 근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정태준이 보고했습니다. 그룹이 지난달 사회공헌 우수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회장님께서 지시하신 교육재단과 의료지원 사업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직원들이 수고했네. 그리고 강민우 상무님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민우가? 최근 사내 평가에서 민우 상무님의 변화가 두드러진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부하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오만함이 사라지고 겸손해졌다고 하더군요. 대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행이네. 회장님 3개월이 거의 다 됐습니다. 가족분들을 다시 만나실 계획이신지요? 대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준혁이와 지아를 통해 들었네. 민우 부부가 많이 변했다고. 하지만 직접 확인해 봐야지. 3개월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대여는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우야, 나다. 아버지,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저녁에 시간 있나? 우리 집으로 오게. 소영이랑 아이들도 함께. 네, 아버지. 꼭 가겠습니다.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민우 가족이 대연의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민우는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고 소영은 직접 만든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아버지, 들어가도 될까요? 그래, 들어오게. 가족들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3개월 만이었습니다. 대연은 민우를 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겸손함이 자리 잡았죠. 소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시아버지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버님, 그동안 정말 많이 반성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았어요. 민우도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위나 돈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요. 대연은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래, 알겠네. 천천히 다시 시작해보세. 민우와 소영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번졌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단란한 시간이었죠. 준혁과 지아는 할아버지 옆에 앉아 즐겁게 이야기했습니다. 민우와 소영은 아버지를 정성껏 모셨습니다. 대연은 이 순간이 행복했습니다.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대연은 민우에게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짧은 문자였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연은 답장했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민우야. 대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노원구의 평범한 풍경. 하지만 그 안에서 그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지위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재벌 회장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할아버지로서. 품위는 옷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돈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마음가짐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대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가족에게 진정한 교훈을 주었고 자신도 진정한 평화를 찾았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저녁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당신의 사연이 누군가의 위로가 되는 곳, 사연의 들판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